네, 여야 정치권 얘기 먼저 해봤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선 스포츠, 문화 교류와 철도 복원 등 공동사업 추진을 촉구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엔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특보단 인사도 있었죠. 전문가와 함께 전국 현안, 분석,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정현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3.1절 기념사 들어보셨죠?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 들어갈지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은 그 국교 정상화 50주년이기 때문에 일본 측의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뭐 과거사 인정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작년보다는 톤은 상당히 그 어떤 화합적인 메시지를 던졌는데 내용은 뭐 그 초지일관 대통령이 바라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그 입장을 밝힐 것, 그 다음에 네. 과거사에 대한 그 역사 왜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 두 가지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일본의 어떤 그 즉각적인 그 반응은 없을 것 같고, 근데 묘하게 오늘 미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그 차관 말이죠. 조금 그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하필 오늘. 하필 3.1절. 오늘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건 저는 주미대사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주미대사가 또 뭐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는 그런 반응이 아니지만 나왔을 때 우리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뭐 미국의 입장이라고 또 중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론적으로 과거사에 집착하면 한중일 그 세단에 뭐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타이밍이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미 외교가 좀 더 그 아주 세밀하게 좀 진척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취지는 과거를 좀 청산하고 어떤 형태로든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네. 그리고 미래 관계를 좀 만들어가자라는 메시지거든요. 그 얘기는 한일 관계를 좀 더 전향적으로 풀 생각을 암암리에 보여준 거란 말이죠. 게다가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도 과거 주일대사 출신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에 소원해왔던 일본과의 관계를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풀어갈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느껴지는데 네. 문제는 걸림돌이 있는 것이죠. 이 걸림돌은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일본 내부의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일본의 그 아베 총리의 측근들의 여러 가지 막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예. 전에는 자민당 자문격인 정치인이 우리가 전범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사과하라 하지 말아라 하니 반일 감정만 북돋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일본 내부의 어떤 정치인들의 이른바 막말 또 잘못된 과거 인식 이런 것들이 온전되는 한 우리 쪽에서 아무리 개선 요구를 하더라도 상당히 그 부분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어떤 입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 그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아닌 듯한 양비론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국 견제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에서 중국이 실제로 어떤 확장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편을 슬쩍슬쩍 들면서 그 견제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일과의 어떤 관계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중국을 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좀 더 돈독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저는 오히려 한중 외교에 좀 더 치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내일부터 그 한미 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과 관련 언급은 어떤 언급이 나올까 뭐 주목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북한에 대해서는 스포츠, 문화예술 교류를 촉구하는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 뭐 남북 관계는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고 보고 이상가족 문제도 언급을 했죠. 네. 작년에 얘기했던 뭐 DMZ 평화공고 같은 얘기는 또 없었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참 대통령이 고민이 많다는 걸 제가 오늘 메시지 읽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대북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그 긍정적인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병기 그 지금 신임 비서실장이 네. 또 이 대북 관계의 또 전략통입니다. 그 한때 그 안기부에 있으면서 황장엽 망명 사건 때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또 깔끔히 처리하기도 하고 이 대북 관계 전문가고 통일부 장관이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만 이런 그 대북 관계의 주요 그 인사들이 새롭게 포진이 된다면 새술은 세부대
이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에 어떤 또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그 남북 교류 강화 얘기하시고 이산가족도 사실은 인적 교류일 수 있지요. 만나는 작업이니까. 근데 그걸 강조하셨지만 사실상 3월은 남북 관계가 가장 경색되는 조건을 갖춘 달이다. 네. 가장 어려운 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달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뭐 한미 리졸브 훈련이라든지 한미 독수리 연합 훈련 이런 것들이 다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거쳐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는 굉장히 강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그 개성공단 근로자들 임금 일방적으로 그 인상한다고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또 군사 도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뭐 이런 게 지금 3월 달이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내는 메시지는 굉장히 유화적인 메시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북한이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3월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월은 최대한 우리가 좀 이 군사 도발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안전을 어떤 좀 돌보는 그런 좀 경각된 한 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3, 4월은 좀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루빨리 물밑 접촉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과는. 이런 그 약간 좀 경색된 국면에서는 물밑 접촉이 중요해질 수가 있고 특히 그 물밑 접촉은 교류 문제를 떠나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한 번에 틀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들을 마련해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교류를 물밑 접촉을 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앞서 정군기 교수님께서 이제 먼저 비서실장 얘기하셨는데 네. 뜻밖의 현지 국정원장 인선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 예, 뭐 참 우리가 그 바라던 아주 개혁적이고 뜻밖의 참신한 인물은 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인적 그 자원풀에서는 최적의 인사였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병기 신임 실장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대인관계도 잘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굉장히 경륜도 풍부하고 언행이 신중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가운데서도 일을 잘한다. 정무통이자 전략통이자 외교통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너무 또 이 저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들만 또 있다 보니까 본인이 긴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그 좋은 의미로 그 신임 실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이제 어제부터 오늘인가요? 뭐 출근해가지고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네. 박근혜 정부로서는 3년 차에 경제 문제는 뭐 쉽게 저는 단기간에 뭐 이렇게 좋아진다든가 그런 건 없을 걸로 보이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여러 가지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큰 화두가 있는데 지금 저 세월호가 또 4월달 되면 1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의 어떤 그 공세라든가 NGO의 공세들이 매우 거셀 걸로 생각이 돼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좌하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인사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지금 와서 얘기를 해봐야 뭐 그렇긴 하죠. 물론 대체로는 이제 무난한 인사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인사가 굉장히 많이 지연돼서 이루어진 거 네. 아니에요.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늦게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계속 이르면 그때- 오늘 인선 이렇게 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그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뭐 경제통을 중용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약간 실무형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어떤 방향성과는 조금 배치되는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고 인선 얘기 나왔을 때 하마평에 거론됐던 인물 중에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죠. 알고 그러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 사실은 이분이 국정원장 청문회를 거친 지 얼마 되시지 않았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한번 검증을 받은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인식도 있으셨겠지만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얼마 전에 그 청문회 거친 분을 또 빼고 청문회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국정원장은. 뭐 이런 상황들이 정치적으로 벌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순탄한 인사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다만 그 개인 이병기 그 비서실장, 신임 비서실장의 그 어떤 캐릭터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특보단의 현역 의원 3명도 발탁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친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윤상현 의원 또 김재원 의원이 포함됐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 정무특보는 그렇게 신선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상현, 김재원 뭐 평소에도 특보로 임명되지 않더라도 대통령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때는 뭐 MB 개였지만 본인이 몰래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또 그 긴밀한 관계를 갖고 네. 있고
워낙 경륜과 또 그 인품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특보로 발탁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바라던 뭐 아주 그 참신한 예. 또는 비박계 또는 야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그 특보는 발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 점이 아주 아쉽고 뭐 대통령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한다 하더라도 방법론적으로도 좀 잘못됐어요.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안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상의도 안 했다고 하는데 네. 상의 안 하는 거가 좋은데 하루 전날이라든가 이렇게 좀 통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1시간 전에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서 유승민 원내대표 알렸다. 이건 제가 유승민 원내대표라고 생각해도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에- 앞으로 당청 관계가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이거 저 섭섭한 것 때문에 당청 관계가 또 더 뭐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 지도부와의 그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조그마한 분위기도 중요한데 그런 점이 이제 청와대에서 조금 모자란다는 거죠. 저는. 섭섭한 마음이 자꾸 조금씩 쌓이면 나중에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뭔가 이 당청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보고 싶은 의지는 박근혜 대통령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노력을 하는 어떤 그 최소한의 노력 과정들이 보여지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야 당과 청이 균형 있게 서로 주고받게 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데 네. 너무 일방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1시간 전에 통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감정을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하실 부분은 고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도 이번에 정무특보 관련해서 이 정치인들이잖아요. 현역 국회의원들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로 들어간다? 내각에는 좀 왕왕 들어가지만 이런 특배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친박, 특히 이제 친박 중심의 어떤 그런 의원들이 이 청와대 주변에 이제 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그럼 앞으로 더군다나 이 세 명의 역할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글쎄요, 특별하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이에요. 예컨대 특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과 시민사, 우리 그 국민들을 좀 연결시켜 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께 끊임없이 직언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친박 중심의 과거의 어떤 친정체제 구축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대통령의 또 뜻을 거스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이분들의 어떤 어떤 근데 조건을 제가 봤을 보기에는 때는. 이분들의 역할은 김무성, 유승민 이 채널하고 대통령 채널을 그 연결하는 이게 그 아주 실질적인 그 소통의 고리가 될 것 같고 예. 조금 전에 우리 정치학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그 상권 분립이 그 현대 그 정치에서의 확고한 그 시스템인데 상권 분립의 측면에서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특보로 쓴다.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고 검찰에 있는 그 검사들 데려다 쓰는 거하고도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그 박근혜 정부가 되든 또 다음 정부가 되든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뭐 그렇게 크게 그 저기 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정부의 수반 그 이인자도 예. 친박이고 사실 너무 이 특정 정치 집단 중심으로 행정부와 내각이 굳혀져 가는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오히려 탕평하고 소통하는 이런 어떤 열려진 정부로 가야 되는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가면 갈수록 더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용을 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물론 의도가 그렇게 나쁜 의도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뭔가 함께하는 100%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구도를 대통령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상 사실은 메시지를 상당히 잘못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야당 이야기도 끝으로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호조세지만 개파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4월 보궐선거가 문재인 호의 어떤 지도력을 평가할 시험대가 되겠죠? 예, 뭐 야당은 뭐 정현정 교수님이 또 참여도 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 좀 최근에 잘 나갔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통합의 리더십 참배라든가 잘 나갔는데 그것도 왜 그 탕평한다 그래놓고 구체적인 모습에서는 탕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뭐 김경엽 의원을 뭐 사무부총장입니까? 뭐 공천의 실무를 총괄 지휘하는 그런 자리에 또 앉혀서 주승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조그만한 이런 그 문제들이 국민들한테 여전히 야당은 아직도 그 좀 집권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덜 배고픈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 대표라는 이 자리가 정말 그 주요 자리에는 본인의 사람으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그 자리긴 하지만 그 분위기를 생각한다면은 뭔가 그 여러 가지 탕평 인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런 그 고비를 또 문재인 대표가 그 유연성 있는 분이니까 잘 넘겨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당을 아끼는 입장에서 좀 더 그 치밀하게 좀 나갔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글쎄요, 뭐 사실은 너무나 드러나 보이죠. 그 자체로 관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알 만큼 문재인 대표가 순탄하게 지금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내부에 실질적으로 뭔가 개파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개파 나눠 먹기라고 이제 솔직히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직도 그렇고 뭐든지 다 나눠서 이렇게 가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당대표에게는 상당한 걸림돌과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또 당은 혁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개파주의는 극복하겠다라고 문재인 당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하기보다 오히려 또 자기 지분도 챙기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계속 공전해서 보여주게 되면 결국 국민들한테 들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야당이 뭐가 바뀌었냐, 문재인 당대표가 뭘 바꿔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부분은 실제로 문재인 당대표의 정치적 미래 또 뭐 대선도 사실 바라볼 텐데 그런 과정에 상당한 어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의 뜻을 갖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갖고 당을 세게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작은 지분 챙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은 야당도 못 살고 문재인 당대표도 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정현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